일부에서 자료집을 좀 보시고 저희 이제 임성호 대표님 그 자료집을 보시면 숫자들이 참 많죠. 보다 보면 이제 바로 보기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하여간 꼼꼼히 그냥 나중에도 이렇게 차근차근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차이를 뭐 다들 아실 거고, 아마 오늘 제가 하는 얘기가 자료집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그냥 PPT를 쭉 보시면서 가볍게 좀, 그러니까 저는 항상 설명회를 하다 보면 정시나 수시나 처음 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뭐 100분위가 어쩌고 뭐 합격선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좀 막연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입시를 쭉 보다 보면 대학들도 이제 수시 모집에 대한 설명회는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따로 정시 모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 대학은 아주 일부 대학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차이들은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오늘 일부에서 쭉 얘기가 됐지만 정시 모집의 핵심은 가나 다군이라는 모집군이 있다는 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군에 하나, 나군에 하나, 다군에 하나를 쓸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수시보다는 복잡한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일정입니다. 쭉 한번 보시면 아마 우리가 이제 엊그제 수능 보고 어제부터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나오죠. 특히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대학들의 경우는 아마 12월 8일 이전에 이제 합격자 발표들이 쭉 될 테고요. 대부분 이제 주요 대학들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12월 8일 날 수능 성적 발표가 되고 원래 이제 계획은 12월 15일까지 모든 대학은 수시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등록도 해야 되고 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6개를 쓰다 보면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는 학생들도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저쪽에 보시면 수시 모집 미등록 충원 합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편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추가 합격자를 이제 쭉 발표를 하는 기간들이 12월 2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건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12월 28일까지는 계속 뭔가 희망을 갖고 자기 예비 번호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보면서 기다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이제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정시 모집에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은 12월 아마 8일 수능 성적표가 발표 날 때까지는 본인의 수시 합격의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최저가 없는 뭐 예를 들면 연대 같은 경우는 어제 발표를 했죠. 논술하고 지금 추천형은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제 일단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합격자 발표에 명단이 들어갔으면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시는 끝난 거죠. 뭐 나머지 이제 다른 대학들의 결과를 봐서 내가 연대를 갈지 뭐 서울대를 갈지 이런 정도의 결정을 하는 거지 실제로 정시 모집은 이제 끝난 거지만 대부분의 주요 대학들은 최저 기준이 있는 전형이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정으로 보면 12월 15일까지는 일단 기다려 봐야 되고 최소한 12월 28일까지 아마 추합을 기다리면서 쭉 수시 모집에 대한 미련을 갖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시 모집을 준비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들을 한번 쭉 보시면 되고 그냥 참고적으로 우리가 그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한 것 중에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나면 등록을 할 때 정시 모집과 조금 차이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수시 모집은 등록할 때 등록금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제 예치금이라는 걸 보통 이제 과거에는 내왔는데 최근에는 제가 지금 체크를 해보면 올해도 주요 대학 중에는 서울대하고 홍익대 정도가 예치금을 돈을 내는 거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그냥 문서 등록이라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등록을 합니다라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물론 이제 뭐 본인 인증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만 거치면 나머지 이제 등록금은 저 밑에 보시면 정시 모집 합격자가 등록을 하는 시점이 있어요. 2월 7일부터 2월 13일까지인데 이때 이제 기본적으로 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도 뭐 그 정도. 그래서 12월 8일 날 이제 수능 성적표를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자기 점수를 알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여러분들 자료집에 보시면은 대부분 뭐예요? 원점수 기준으로 내가 몇 점이면 어느 대학 갈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아마도 12월 8일 날 여러분들이 이제 성적표를 받으시면 그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없잖아요.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밖에 없는데 제 경험으로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국어, 수학, 탐구의 원점수 합이 250점이다. 지금은 이제 그 상황에서 내가 이 대학을 갈 수 있다 없다를 찾아보는데 나중에 이제 표준 점수를 딱 받아보시면요. 기본적으로 똑같은 250점인 원점수래도 표준 점수는 한 10점까지 차이 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2022학년도 이후에는 이제 선택 과목이라는 게 국어 수학에도 생기면서 화작이냐 언매냐 또 뭐 미적이냐 확통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250점인데도 표준 점수는 10점 이상 차이가 나죠. 훨씬 더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료집이나 뭐 배치표나 원점수 기준으로 내가 몇 점이면 어느 대학에 무슨 과를 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12월 8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으면 또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우리 일부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게 뭐예요? 변환 표준 점수표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저희 종로학원에도 있지만 아마 온라인으로 이제 그 제공이 되는 정시 합격 예측 서비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원점수를 넣고 그러면 이제 어느 대학을 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이 배치표나 자료집에 있는 원점수보다는 조금 더 정확도가 있게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변환 표준 점수를 무시하고 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를 그 계산하는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표준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 표준 방식으로 일단은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22학년도 이후에 즉 문과와 이과가 이제 동일하게 등급을 받는 이런 이제 통합 수능이 되면서부터 뭐 성균관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제가 좀 이따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지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적인 방식으로 변환 표준 점수를 그 발표하지 않고 문과 학생들한테 약간 가산점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좀 변화를 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각 대학들이 변환 표준 점수표를 발표했을 때 대학에 따라서는 처음에 예상했던 것과 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 변환 표준 점수표는 이제 12월 8일 날 성적표가 나오고 나면 빠른 대학들은 보통 한 일주일 안에 조금 늦은 대학들은 한 2주 정도 이런 이제 편차를 두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월 28일 날 수시 모집의 추가 합격이 모두 끝나고 나면 아마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1월 3일부터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대부분 그 1월 2일쯤 돼야 이제 정확한 그 수시 2월 인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1월 6일 날 이제 마감일 날 아마 경쟁률을 굉장히 이제 고민스럽게 보실 텐데 제가 오늘 아마 그 PPT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에 이렇게 경쟁률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수시 모집과는 양상이 좀 틀립니다. 뭐 대략 보시면
전체 지원자의 거의 50%가 마감일 날 오후 한 2시에서 6시 사이에 지원을 합니다. 수시 모집과는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략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시 모집의 지원 전략을 짤 때는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갖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원과 점수인데 대략 이제 뭐 인원이라는 건 이런 거죠. 네, 원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정시 모집 요강에 모집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 모집 인원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시 모집에서 등록을 하지 않는 미등록 학생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이라는 게 1월 2일쯤 아마 발표가 될 거고 1월 3일이 되면 최종적인 이제 모집 인원까지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에 전에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할 건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인원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거고, 점수의 경우도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표준 점수나 100분이 이제 12월 8일 날 확인되고 그 이후에 변환 표준 점수가 확정이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뭐 여러분들은 이제 모집 요강에 있는 반영 비율이라든지 또 점수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체크를 쭉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지금 이제 보시는 게 모집군이에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의대 모집군이 가나 다군별로 어떻게 변하는지를 쭉 보여드리는데요. 가군과 나군을 비교해 보면 조금 차이가 있죠. 이걸 조금 다른 방식으로 보면 이렇게 보여드리면 조금 더 비교가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그 빨간색이 나군이잖아요. 나군은 지금 어떻게 되죠?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가군이 파란색인데 가군은 점점 줄어드는 경향이 보여서 올해 이제 드디어 가군보다 나군이 좀 더 많아졌습니다. 특히 이제 의대 라인에서는 굉장히 이제 주목하는 건 올해 전북대죠. 전북대가 그 일반 전형과 지역 인재를 모두 포함해서 58명을 정시 모집해서 모집하는데요. 이게 작년까지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치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때요? 나군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군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치대 중에는 부산대 치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의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좀 전에 보셨던 이제 의대나 치대에 비해서는 나군이 원래부터 많았죠. 원래부터 많았는데 제가 이제 한의대는 예전부터 이제 설명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쭉 보시면 의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나 2021학년도를 보면 나군보단 가군이 많죠. 그 다음에 치대도 나군보다는 가군이 많거나 비슷했는데 결과적으로 한의대가 가군보다 나군을 훨씬 많이 뽑는 이유는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가군에서 의대나 치대를 쓴 학생들이 나군에서는 이제 의대나 치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어디를 쓸 것이다, 한의대를 쓸 것이다, 이런 전략으로 2022학년도까지는 이제 한의대 나군이 많았는데 이후에 제가 보면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의대나 치대는 점점 뭐가 많아지고 있죠. 나군이 많아지고 있는데 한의대는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나군을 좀 줄이고 가군이 좀 늘어나야 전략적으로 맞을 것 같은데 한의대도 여전히 나군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를 합쳐보면 가군과 나군의 격차가 2021학년도에는 가군이 나군보다 몇 명쯤 많이 뽑아요. 한 200명 이상 많이 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가군보다 나군이 한 170명을 더 뽑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연계열의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이런 구조를 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딱 비교했을 때 가군의 경우는 조금 더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보시면 될 거고, 나군의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으니까 의대, 치대, 한의대 라인을 쓰는 학생들의 입장에선 나군에서 가장 안정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가군은 오히려 변동폭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구조는 이제 상위 15개 대학,
서울권에 있는 건동홍숭 라인까지 15개 대학을 모아본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가나군에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다군의 인원이 굉장히 적고요. 자연계열의 경우는 인문계열하고는 조금 구조는 다르죠. 가나군의 인원이 굉장히 비슷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전에 보신 인문계열의 경우는 서울대, 연대, 고대 인문계열이 어때요? 사실은 전국에 있는 대학 중에는 문과에서는 아마 제일 좋은 대학이지만, 자연계열의 경우는 지금 상위 15개 대학의 인원 구조에다가 저희가 좀 전에 봤던 이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가 아마 이 15개 대학 위쪽에 조금 더 포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또 다른 구조가 되죠. 올해 아마 여러분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연계열에서 모집군의 가장 큰 변화는 뭐예요? 성균관대가 다군에 새롭게 신설이 된 2개 학과가 있습니다. 뭐 사실 이 2개 학과가 올해 신설학과죠. 반도체 융합하고 에너지학 이 2개 40명을 다군에서 모집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구조, 경쟁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가나군에 비해서 다군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건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이런 모집군의 인원에서 가나군에 비해서 다군이 워낙 적잖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마 다군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 중앙대였습니다. 뭐 인문이든 자연이든 똑같이 중앙대가 뭐 한 20대 1에서 30대 1까지 높은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는 자연계열 쪽에서는 아마도 연대고대 그다음에 서성한 라인 정도를 가나군에서 쓴 학생들이 중앙대보다는 아마 성균관대 쪽으로 많이 선택들을 하기 때문에 중앙대 다군은 작년에 비해서는 어때요? 경쟁률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여드리는 게 충원율이라는 건데요. 뭐 당연히 이제 정시 모집도 가나 다군을 쓰다 보면 2개 이상 합격하는 학생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나군의 경우에 비해서 다군의 충원율이 높은 건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다군에서 제일 높은 대학이 어디였다 그랬죠? 중앙대였고, 당연히 중앙대 다군을 쓰는 학생들의 분포는 가나군을 기준으로 보면 연고대 하위권 학과부터 서성한 라인을 쓰고 아마 중앙대, 경희대, 이대 정도를 쓴 학생들조차도 다군에서는 결국 중앙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나군에서 하나라도 본인이 마음에 드는 학교가 붙으면 빠져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 보편적으로 중앙대 경영 같은 경우는 매년 한 예비번호 한 1200번까지 붙은 것 같아요. 뭐 대략 보면 한 100명 정도를 뽑는데 한 1200번, 1300번까지 보통은 돌아가는 거니까요. 한 10배수 이상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뭐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도 건국대에서 유일하게 다군을 뽑는 과거든요. 하나밖에 안 뽑습니다.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대부분 뭐 7배수, 8배수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요. 충원율이 아무리 이렇게 높아도 결국은 최종적으로 합격하는 학생의 합격선은 원래 그냥 중앙대나 건국대가 가나군에서 합격했던 것과 아주 큰 차이를 보이진 않아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지원 전략을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구도가 아마도 인문계열의 상위권 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좀 전에 일부에서 잠깐 보셨는데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대략 한 500명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가군의 연고대가 가군에서 선발하는 정시 모집 인원은 인문계열의 경우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리실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연고대를 가군에서 쓴 애들 중에 나군의 서울대를 쓸 수 있는 인원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서울대는 500명을 뽑고 연고대 인문계열은 1,500명을 뽑는다면 결과적으로 아마 연고대 상위권 학과를 쓴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를 붙어요? 서울대를 쓰거나 붙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실제로 이제 연고대의 하위권 학과, 뭐 문과를 기준으로 보면 주로 이제 어디겠어요? 뭐 어문계열 같은 경우겠죠.
또는 이제 인문대학의 뭐 철학과 사학과 뭐 이런 정도의 학과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아마 나군으로 따지면 서울대를 쓰기는 좀 어려운 점수대가 됩니다. 그럼 이런 학생들은 이제 대부분 나군에선 어디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뭐 성균관대나 뭐 서강대나 한양대 정도를 쓸 수 있겠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시면 대략 그런 구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인문계열에서 가장 높은 과는 대부분 경영학과니까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예비번호로 보면 한 120번까지 빠집니다. 보통 뭐 연대 경영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 매년 예비번호 100번은 무난하게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100번이 넘는 학생들이 대부분 어디 가서 붙었을까요? 서울대를 붙었겠죠. 뭐 그런 구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연대 경영은 한 100번 이상대가 붙고요. 고대 경영은 보통 한 6, 70번대까지 붙습니다. 그러고 보면 확실히 이제 공부를 좀 더 잘하는 학생들 구조에서 보면 고대 경영보다는 뭐죠? 연대 경영을 조금 더 선호하는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추합의 인원, 예비번호가 몇 번까지 돌았느냐를 판단하다 보면 대략 그 과의 수준이라든지 그 대학의 수준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는 고대 같은 경우에 이제 교과 우수라 그래서 이제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전형이 별도로 지금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양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 같은 경우 정시 모집 인원을 크게 늘린 건 아닙니다. 작년에 뽑았던 인원을 일반 전형과 교과 우수로 나눠 버린 거기 때문에 각각의 모집 단위로 보면 모집 단위 인원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합격선이 작년과는 또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이렇게 이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는 건 성균관대인데요. 좀 전에 구도에서 보시면 성균관대는 가군도 뽑고 나군도 뽑습니다. 즉 연고대와 같은 군에서 뽑는 과가 있고 연고대와 다른 군에서 뽑는 과가 있는데 이 그림으로 보시면 우리 베이지 색으로 표시가 된 군 이제 모집 단위가 연고대와 다른 모집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학, 사회과학 계열이 꾸준히 연고대와 다른 모집군으로 형성이 되는데 좀 전에 구도로 보시면 연고대와 다른 모집군이라고 하는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사회과학 계열은 나군이잖아요. 그럼 가군에서는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 이 모집 단위를 쓸 수 있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대 경영이나 연대 경제처럼 아주 인기가 높은 상위권 학과를 쓴 학생들은 대부분 어디를 썼을까요? 나군에선 서울대를 썼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고대에서 어문 계열이나 인문과학 계열 쪽을 쓴 학생들이 대부분은 나군의 성균관대의 글로벌 경영이나 글로벌 리더, 사회과학 계열을 썼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서 충원율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연고대하고 다른 모집군인 경우가 연고대와 같은 모집군인 경우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는 거는 대부분 글로벌 경영을 붙은 학생들이 가군에 만약에 썼다면 어디를 썼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연고대 꽤 괜찮은 과들을 썼을 확률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구도들을 보시면서 내가 약간 의외의 결과를 얻고 싶다 이러면 저는 정시 모집에서 충원율이 높은 과를 항상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가군이 됐던 나군이 됐던 다군이 됐던 다군은 뭐 약간 좀 이제 좀 특이한 경우고요. 가군과 나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내가 점수가 있는데 만약 점수가 1점이 모자란다라고 생각한다, 2점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어떤 학과를 써야 될까를 고민한다면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최근 3년간의 충원율을 이제 파악을 하시고 충원율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게 낫지, 충원율이 낮은 쪽을 선택할 때는 거의 예상되는 점수와 비슷하거나 1, 2점이 높은 상황에서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합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모집에 비해서 정시 모집은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모집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어떤 것보다 좀 더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될 요소가 충원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문과만 그런 건 아니에요. 이과의 경우도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연고대와 같은 모집군이냐 연고대와 다른 모집군이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인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상위 15개 대학을 벗어난, 이제 제 표현으로 하면 보통 이제 수도권의 2그룹 대학들,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를 비롯한 그 아래쪽에 있는 대학들은 대부분 가나다군을 골고루 뽑는 편입니다. 전체를 이제 통계를 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저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군이 다군입니다. 다군의 충원율이 매우 높게 형성이 되는 건 뭐겠어요? 상위 15개 대학은 아까 우리 인원 구조로 보면 뭐죠? 가나군이 훨씬 많이 뽑고 다군은 조금밖에 안 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나군에서는 상위 15개 대학을 쓴 학생들이 다군에서조차 중앙대나 홍익대나 건국대를 쓰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다군에서는 어째요? 국민대를 비롯한 이제 2그룹 대학으로 밀려 내려오는 학생들도 꽤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학생들이 실제로 가나군에서 상위 15개 대학 중에 뭐라도 하나 걸리면 다군의 국민대는 빠져나가는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국민대를 내가 쓰려고 하는데 한 2, 3점이 부족한 상태다. 국민대를 내가 써야 된다면 저 같으면 가나군보다는 다군 쪽에서 선택을 하는 전략을 보통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15개 대학은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연고대하고 같은 군이냐 다른 군이냐, 또는 뭐 중앙대를 쓰는 학생들이라면 뭐 성균관대나 서성한 라인과 같은 군이냐 다른 군이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된다면 이제 2그룹 대학들을 쓰실 때는 이제 다군에 내가 뭘 쓸 거냐 나군에 뭘 쓸 거냐는 건 이런 충원율들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자연계열의 상위권이라고 하는 의대 라인에서도 꽤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제일 왼쪽이 가군의대, 중간이 이제 나군의대, 제일 오른쪽이 다군의대입니다. 의대 라인도 당연히 뭐 다군이 제일 적어요. 그러다 보면 다군의 경우는 경쟁률도 높지만 사실은 충원율도 매우 높습니다. 제일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인하대 같은 경우를 보시면요, 그 오른쪽에 이제 숫자들이 써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숫자를 보세요. 183, 16 이렇게 써져 있으면 오른쪽에 있는 16은 작년 모집 인원이고요. 그 183은 뭐예요? 추가 합격자 예비 번호입니다. 그러니까 16명을 뽑는데 예비 번호 183번까지 뽑았으니까 대략 한 11배수 정도까지 돌았죠. 이제 뭐 충원율로 굳이 계산하자면 1100% 이렇게 표현을 하는 표현이 되는데, 인하대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뭐겠어요? 다군에서 유일한 수도권 의대입니다.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겠죠. 뭐 순천향대 같은 경우도 다군에서는 꽤 인기 있는 삼령의이기 때문에 꽤 높은 충원율을 기록하는데, 자, 다군의 이제 대가대, 대구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13명 모집에 예비번호 22번까지밖에 안 돌았어요. 다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충원율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대구 카톨릭대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전형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올해는 바뀌었는데 작년까지는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했었습니다. 의대면서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는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이렇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기본적으로 탐구 한 과목은 거의 만점인데 나머지 한 과목을 망한 학생들이 있겠죠. 뭐 하나는 1등급인데 나머지 한 과목은 3등급이나 4등급이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대구 카톨릭대를 갔을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런 학생들은 실제 가군이나 나군에서 다른 대학에 합격할 확률이 그만큼 뭐죠? 적기 때문에 이 다군의 대구 카톨릭대는 다른 다군에 비해서 충원율이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올해는 대구 카톨릭대가 탐구를 2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작년하고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충원율이 지금 그 밑에 있는 계명대 같은 경우도 24명에 59명이니까
대략 한 200% 이상의 충원율이 돌았으니까 대구 가톨릭 때도 그 정도 수준으로 좀 더 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충원율이 같은 그룹 내에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고 전년도 전형 방법과 올해 전형 방법이 뭐가 달라졌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시는 게 정시 모집의 입시 결과를 보는 이제 기본 핵심이고요. 제일 왼쪽 가군도 잠깐 하나만 좀 설명드리면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 그 아래쪽에 있는 숫자 뭐예요? 자, 8명과 44명 이렇게 돼 있으면 44명은 뭐죠? 모집 인원이고요. 8명은 추가 합격을 한 예비 인원입니다. 연대 의대를 붙었는데 등록을 안 한 인원이 몇 명이란 얘기예요? 8명이죠. 어디로 갔을까요? 뭐 서울대 의대 갔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대 의대는 30명 모집의 예비 번호는 없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붙고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연대 의대, 고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울산대 의대,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메이저 의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생기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그 맨 아래쪽에 있는 울산대가 작년에는 추합이 한 명도 안 돌았다는 거죠. 추합이 그만큼 한 명도 안 돌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울산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를 동시 합격한 인원이 없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그 메이저 의대 같은 경우는 추합 인원을 보면 그 대학의 수준들이 어느 정도 구분이 좀 될 수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올해는 작년까지 서울대가 과탐투 필수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원 조합인 학생들은 서울대를 쓸 수가 없었던 건데요. 올해는 이제 쓸 수 있게 되겠죠. 다만 우리 일부에서도 보셨지만 과탐2의 표준 점수가 워낙에 높고 서울대는 변환 표준 점수를 쓰지 않는 대학이기 때문에 과탐2를 보고 가산점을 받으면서 표준 점수도 높다면 제가 볼 땐 뭐 올해도 아마 서울대를 붙으려면 과탐2를 하나 또는 두 개를 한 학생들이 대거 붙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의대 라인만 놓고 보면 작년과 별로 달라진 면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앞에 있는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그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기 이전부터 이미 작년 4월 말에 발표가 된 그 시행 계획이라 그러죠. 여기부터 이제 쭉 나왔던 얘기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일단 서울대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과탐2 필수 해제가 됐고 과탐2를 보는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줬기 때문에 엊그제 이제 수능을 보고 지금 현재 가채점 상황을 보면 중간 정도의 학과들도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과탐2를 한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한 구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표점 자체도 높은데 모두 줘요. 가산점도 주기 때문에 그거를 원원 조합의 학생들이 뒤집기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도 하여간 쓸 수 없었던 학생들이 쓸 수는 있잖아요. 쓸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조금은 변동이 될 거고, 그리고 고대도 마찬가지죠. 교과 우수 전형이라는 게 생겼다는 건 두 가지의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원래 예를 들면 10명을 뽑던 과가 있으면 교과 우수로 한 3명을 빼냈고 한 7명을 일반으로 뽑다 보니까 각각의 모집 단위의 인원 자체가 어때요? 좀 작아졌죠. 이제 그게 이제 올해는 조금 달라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모집 인원이 적다 보면 학생들은 좀 망설이는 면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점수가 한 5점이 남으면 굳이 3명 뽑는 과 쓰기 좀 찝찝하잖아요. 차라리 15명 뽑는 과를 쓰는 게 조금 더 안정감이 있죠. 이 모집 단위의 인원이 줄어든다는 건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점수가 조금 모자라는 학생들이 어때요? 좀 모험성을 갖고 상향 지원을 할 때는 어떤 과를 써라? 모집 인원이 좀 작은 과를 쓰는 경향을 갖습니다. 고대는 교과 우수를 만들어내면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면들이 조금 이제 특징이 될 거고, 나머지 중에 뭐 아까 성균관대 다군 모집 신설은 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특징. 성균관대 굉장히 독특한 학교예요. 내년이죠. 내년에는 다군의 글로벌 경영하고 글로벌 바이오메디칼이라나요? 우리 글로벌 그 성균관대에서 제일 인기 있는 학과들이 내년에 다군으로 갑니다. 근데 더 웃긴 건 그 다군으로 가면서 다군은 아까 우리 대구 가톨릭대처럼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성대가 아주 이를 갈고 전형을 지금 바꿔나가고 있는데 올해는 하여간 전형 방법은 똑같은데 기본적으로 다군이 신설됐다는 정도. 근데 기존에 있던 과들은 움직이지 않았고 올해 신설학과 2개가 이제 다군으로 갔다는 거. 그 정도 아마 특징일 것 같습니다. 경희대에도 좀 특징적인 거는 광역 모집을 좀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뭐 사회과학 광역. 이게 어느 대학이 현재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모집을 하죠? 이화여대가 이런 모집을 하죠. 인문계열 광역, 자연계열 광역 이런 식으로 묶는 것처럼 경희대가 올해 이제 광역 단위 모집을 하는데 다만 그 약간의 차이는 뭐냐면 이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엔 아주 일부 학과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과들을 묶어버리고 다른 개별 학과는 모집을 안 하는 데 비해서요. 경희대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별 학과 모집은 따로 합니다. 거기에 이제 광역 단위 모집을 하기 때문에 아까 고대하고 약간 비슷한 특징인데 개별 학과를 모집할 때는 인원이 작년보다는 어때요? 좀 줄어 있는 상태고 대신에 이제 사회과학 광역이나 뭐 ICT 광역, 생명과학 광역 요 3개의 광역 단위는 모집 인원이 조금 많아졌다는 거.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2그룹 대학 중에는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학교 중에 가톨릭대가 올해 이제 표준 점수에서 100분위로 좀 바꿨다는 게 아마도 특징일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주요 대학의 수능 반영 비율은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표시를 제가 해드렸는데 인문계열의 경우는 어떤 식으로 제가 정렬을 한 거냐 하면 수학, 국어 비율이 낮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저 비율을 보시면 국어분의 수학의 비율이 낮다는 게 제일 위에 뭐가 있죠? 성균관대가 있습니다. 국어는 35%, 수학은 30%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저런 학교들은 누가 가는 게 유리할까요? 수학은 조금 못 봤어도 국어를 굉장히 잘 봤다면 아주 유리한 학생들이 되는데 인문계열에서 맨 아래쪽에 보시면 한양대 상경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비율을 보시면 국어가 30이고 수학이 얼마예요? 40이죠. 그러면 한양대 상경은 누가 가는 게 유리할까요? 국어는 좀 못 봤어도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가면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2022학년도에 수능이 통합된 다음에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되는 게 뭐예요?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한양대학교 상경이나 중앙대학교 상경, 경영이나 경제학과 이런 학과들이 이과 학생들의 비율이 매우 높죠. 보통은 뭐 전체 모집 인원의 한 60%에서 높은 과들은 보통 한 80%까지 이과 학생들로 채워지고 나머지 학생들이 문과로 가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건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은 국어보다는 무슨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아요?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성균관대나 연세대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중앙대 상경이나 한양대 상경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뭐 전략적으로 보면 변환 표준 점수에서도 문과 학생들에게 되게 유리하게 주는 편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수학의 비율을 좀 떨어뜨리면서 5%가 떨어진 거거든요. 작년엔 저게 이제 35였어요. 국어 수학 비율이 같았는데 올해는 수학을 5% 떨어뜨리면서 국어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바꾸면서 웬만하면 우리 학교 교차 지원하지 마세요. 이런 걸 아예 그 전략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면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변환 표준 점수 표라는 거예요. 변환 표준 점수의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요.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만점을 받았다. 내가 탐구 과목에 만점을 받았다 그러면 표준 점수가 쭉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생활과 윤리가 72점이었다면 동아시아사는 65점이었어요.
똑같이 50점을 받은 학생들의 표준 점수가 몇 점까지 차이가 나요? 7점까지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100분위가 같으면 어떤 표준 점수를 받던지 동일한 점수로 취급한다. 이게 이제 변환 표준 점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분위를 100을 받은 과목이라면 원래 자신의 표준 점수와 상관없이 몇 점을 주는 거예요? 다 70점을 주는 거죠. 그럼 생활과 윤리를 본 학생은 몇 점이 줄어든 거예요? 2점이 줄어든 거고 그 정치와 법을 선택한 학생은 원래 표준 점수가 몇 점이죠? 74점인데 변환 표준 점수로는 몇 점을 주는 거예요? 70점을 주는 거니까 몇 점이 깎이는 거예요? 4점이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하면 과탐을 기준으로 하면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과탐2를 봤을 때 표준 점수 어떨까요? 높겠죠. 뭐 79점 막 80점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분위는 얼마예요? 100이 나오겠죠. 그러면 과탐1의 100분위 100인 학생과 실제 변환 표준 점수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동일하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과탐2를 만점 맞은 학생은 변환 표준 점수 표를 쓰게 되면 원래 자기 그 표준 점수보다 아마 7, 8점이 낮아질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표준 점수를 쓰니까 79점이면 79점을 그대로 쓰지만 변환 표준 점수를 쓰는 학교를 가게 되면 79점이 아니라 뭐 70점이나 71점이나 이렇게 깎일 확률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표준 점수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학교가 뭔지는 지금 보여드리는 4개 대학이 다 조금씩 다른 거 보이시죠? 이 변환 표준 점수표가 발표가 돼 봐야 정확하게 내가 어느 대학을 갔을 때 좀 더 유리할 수 있다, 불리할 수 있다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원래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적인 방식을 안 쓰고 조금은 학교마다 이제 문과가 됐던 이과가 됐던 가감을 하는 경우들이 생기면서 실제 변환 표준 점수표가 발표가 되고 나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오늘 제 얘기의 이제 마지막 얘기는 경쟁률인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표는 정시 모집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작년하고 조금 달라진 점이 작년에는 전체 모집 기간이 5일이었는데 올해는 이게 4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대학 입시 일정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표에서 사실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올해 아마 내년이죠. 내년 2월 달에 설 연휴가 2월 말 쪽으로 있어요. 2월 15일이 14일부터인가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 설 연휴가 조금 뒤로 가면서 정시 모집의 일정을 설 연휴 전에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2월 13일로 끝내다 보니까 정시 모집의 전체 기간이 좀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을 하루 줄여버렸습니다. 근데 뭐 제가 보면 조금 특징적인 거는 고대인 것 같습니다. 고대가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해서 어때요? 연대나 서울대보다 이틀 뒤에 마감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같이 마감을 합니다. 작년, 재작년까지는 계속 뭐예요? 연대와 고대가 모집군이 같습니다. 가군이기 때문에 서울대는 어차피 나군이니까 뭐 따로 써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연대와 고대를 쓸 수 있는 성적이 됐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연대를 과연 먼저 써버리고 말 거냐 아니면 기다렸다가 고대에서 뭔가 경쟁률을 좀 볼 거냐 이런 이제 고민을 했다면 올해는 이제 동시에 마감을 하기 때문에 연대와 고대를 그날 당일에 이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인데 아까도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대가 올해 전형을 좀 바꾸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복잡한 선택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일 오른쪽에 주황색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모든 대학들은 정시 모집이든 수시 모집이든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경쟁률을 발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서울대는 3시, 연고대 같은 경우는 보통 2시에 이제 마지막 발표를 하는데요. 마지막 발표를 하고 최종 마감 때까지 몇 명이 원서 접수를 했느냐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본 건데, 이제 위에 있는 2개는 문과의 수시 모집이고요. 3번째 게 문과의 정시 모집.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과의 수시 모집 2개와 맨 아래쪽은 이과의 정시 모집입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매년 동일하게 3일간 원서 접수를 합니다. 수시, 정시 동일했고요. 경쟁률 발표 시간도 동일했습니다. 항상 11시, 3시 이렇게 2번의 경쟁률 발표를 하기 때문에 비교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 주황색만 놓고 보시면 인문계열의 정시는 전체 지원자의 52.5%가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3시간 동안 원서 접수를 해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파란색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등록한 학생이니까요. 결과적으로 보시면 마감일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등록한 학생이 전체 지원자의 거의 한 70%가 이때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감 전날까지의 경쟁률은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수시 모집에 비해서 정시 모집은 마지막까지 눈치를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경쟁률 변화가 이제 작년 2023학년도 서울대학교 문과의 경쟁률 변화입니다. 인류학과죠. 인류학과 이제 지역 균형의 경우가 마감일 오후 마지막 오후 3시에 1대1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6.57대1로 가장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가장 높다고 해봐야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 9월에 수시 모집 때 경쟁률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시 모집의 일반적인 경쟁률은요. 서울대나 연고대라면 한 4대1 미만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5대1을 넘어가면 꽤 높은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이제 문과 경쟁률 보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제 성향을 보면 문과와 이과는 조금 성향은 틀립니다. 어느 쪽이 눈치를 좀 더 많이 볼까요? 문과가 좀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드린 이제 마지막 그 경쟁률, 인문과 자연의 마지막 날 경쟁률을 보시면 문과와 이과의 성향이 조금 다른 거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문과에 비해서 이과의 경우는 조금 경사가 어때요? 조금 더 완만하죠. 그래서 저는 뭐 수시 때도 마찬가지지만 문과 학생들의 경우는 과를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아이가 경쟁률이 좀 낮은 과에 가서 어떻게 좀 의외성을 좀 보고 싶다 뭐 이런 표현인데 저의 경우로 보면요. 마지막에 경쟁률이 높아지는 것이 입시 결과 합격선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마지막에 경쟁률이 폭발하는 경우가 전년도에 비해서 합격선이 떨어지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원서를 넣는 학생들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에요? 점수가 남아서 쓰는 학생보다는 뭐죠? 점수가 좀 모자라는데 눈치를 계속 보다가 막판에 던지는 거거든요. 그런 학생들이 훨씬 더 많다 보면 오히려 최종 합격선은 떨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경쟁률을 보시긴 할 거예요. 제가 보지 말라 그래도 아마 보시긴 할 건데 막판에 경쟁률이 너무 낮은 거라 그래서 몰리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 뭐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확 높아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낮아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로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어차피 서울대를 쓰기는 점수가 부족하다. 그러면 과연 어떤 과를 써야 될까? 뭐 이런 건데 저는 뭐 항상 그 눈치를 꼭 봐야 된다면 서울대를 내 점수로 결코 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의외로 낮은 학과보다는 뭐죠? 높은 학과를 쓰라고 권장은 해요. 특히 이제 서울대보다는 연고대 쪽에서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경영이나 경제 쪽에서 이제 펑크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건 점수가 웬만큼 안정감 있는 애들은 그렇게 훅 하고 높여서 쓰기가 어때요? 어렵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연대 경영을 쓰기엔 2점 부족한데 연대 불어불문을 쓰기에는 3점이 남는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같으면 연대 경영을 쓰기 위해서 한 장을 버릴 거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느 정도 합격선 라인이 형성되는 과들은 대부분 그 점수에 맞춘 학생들이 많이 쓰지만 가장 높은 과들, 예를 들면 문과로 따지면 경영, 경제, 이과로 따지면 최근에는 뭐 펑크가 많이 나는 과가 어디예요? 컴퓨터 관련 학과들이 펑크가 많이 나죠. 서울대 컴공도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펑크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들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하여간 여러분들이 잘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정시 모집에 대한 얘기를 이 마지막 경쟁률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한 2시간 정도, 그죠? 네, 한 3분 전에 제가 끝냈네요. 2시간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이 그 설명회는 지금 얘기가 아마 추후에 정확한 일정은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제가 경험을 해보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주말이니까 다음 주쯤에 그 유튜브로 아마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막 팍팍팍 지나가셨잖아요. 자료집 차근차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11월 21일부터 그 교육지원센터에서 그 1대1 컨설팅을 계속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신청하고 1대1 컨설팅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간 올해 입시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준비보다는 어떤 이제 결실을 맞는 기간입니다. 모두 좋은 결과들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